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올해로 79입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30살 무렵부터 구청 건축과에서 일하다 정년을 채웠습니다. 누구에게나 무뚝뚝하고 원칙만 강조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그 덕에 남들 앞에서 크게 얼굴 붉힐 일 없이 살아왔습니다. 은퇴한 지는 오래입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단조롭습니다. 아침엔 꼭 6시에 눈을 뜹니다. 전날 저녁에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몸이 먼저 눈을 뜹니다. 작은 주택의 창문을 열면 낡은 골목길이 보입니다. 옆집은 이미 리모델링을 해서 반짝거리는 외벽을 달았는데 우리 집은 여전히 칠이 벗겨져 있습니다. 담벼락 아래엔 이름 모를 잡초가 한 무더기 자라 있습니다. 부엌에는 아내의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전 구입한 주전자와 낡은 프라이팬, 싱크대 아래 칸에는 손수건과 앞치마가 차곡차곡 개켜져 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병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부엌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과 편의점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전부입니다. 자식들은 있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시집갔고 아들은 부산에 삽니다. 두 사람 다 바쁘게 살아서 자주 찾아오진 못합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짧게 안부만 묻고 끊습니다. 그럴 때마다 허공을 향해 씁쓸한 웃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래, 다들 자기 살기 바쁜 거지 뭐. 이웃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예전엔 퇴직 후 동네 경로당에 들락거렸지만 몇 번 나가보니 젊은 시절 얘기만 반복되는 자리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발길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과 인사만 나눌 뿐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냅니다. 집안 거실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흑백 사진. 그 앞에 앉아 있노라면 마음이 차가워졌다가도 이상하게 따뜻해집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여보, 이제 곁에 아무도 없네. 참 허전하다.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무릎은 자주 시큰거립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 약과 혈당 약을 잔뜩 줍니다. 한 줌의 약을 삼키며 가만히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혼자 견딜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몸 상태는 어떠세요? 혼자 지내시니 걱정돼서요. 그럭저럭 살만하네. 혼자 사는 사람이 어디나 뿐이겠소. 혹시 간병인 도움을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누군가 집에 함께 산다는 건 낯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때마다 혼자 힘들게 버스 타고 다니는 걸 생각하면 솔깃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간병인이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말수가 적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박 어르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괜히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예, 뭐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냅시다. 그녀는 차분했습니다. 바로 부엌으로 가 싱크대를 정리하고 냉장고 안반찬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집안에 다시 사람의 손길이 닿으니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함이 엄습했습니다. 내 생활에 낯선 발자국이 들어온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 간병인이 차려준 밥상을 받았습니다. 국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몇 년 만에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저를 드는 손끝이 망설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입맛에 안 맞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니, 맛있네. 고맙소. 대화는 짧았습니다.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오늘 하루는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제 공간에 다른 숨결이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안이 곧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건의 전조였다는 것을. 간병인 이 씨가 집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지만 생활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이 차려지고 약도 제때 챙겨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도 그녀가 옆에서 부축해주니 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친절할수록 속으로는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된장찌개를 함께 먹던 자리였습니다. 어르신, 집은 참 오래되었네요. 이 동네 땅값도 꽤 올랐을 텐데. 순간 수저가 멈췄습니다. 그 말이 별 뜻 없는 대화 같았지만 제 귀에는 묘하게 걸렸습니다. 글쎄 그냥 사는 거지.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드님들이 오면 이 집을 정리하시겠네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녀의 눈빛이 제 통장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경계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뒤 아침에 부엌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봉투와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뭘 찾는 거요? 아, 어르신 죄송해요. 수납장이 어수선해서 정리 좀 하려 했습니다. 대답은 차분했지만 제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도장을 괜히 꺼내놓은 게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동네 이웃 김 씨를 만났을 때 저는 무심히 흘리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간병인 하나 두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형님, 요즘 간병인 사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괜히 집안 중요한 거 드러내지 마세요. 그 말이 귓속에 박혔습니다. 괜히 불신이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 갔을 때였습니다. 간병인이 동행하며 번호표를 뽑아주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금은 아직 그대로 두고 계세요? 요즘은 다들 정리하던데.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다 듣는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런 건 물을 필요 없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밤에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방 안을 오갔습니다.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내 집을 차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드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건가?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그래도 이상하긴 해. 자꾸 돈 얘기를 꺼내니. 사진 속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간병인 이 씨와 함께한 생활은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엔 도움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불편함이 더 커졌습니다. 그녀가 부엌을 정리하는 손길조차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방 깊숙한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밤마다 서랍을 열어 확인하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손을 댈까 두려웠습니다. 작은 서랍 하나가 집안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을 덜어주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은 요즘도 잘 안 오시나요? 바쁘지. 나한테 올 틈이 있겠나? 그럼 더더욱 어르신 곁을 챙길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녀의 말에 수저가 멈췄습니다. 말뜻을 곱씹으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정육점 앞에서 이웃 김 씨를 만났습니다. 형님, 얼굴이 어두우시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별일은. 간병인 말인데 조심하세요. 저 집도 예전에 크게 당했잖아요. 재산 노린 거라더군요. 김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까? 사람 사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그날 밤 방에서 문득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간병인이 서랍 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그녀가 움찔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방이 너무 어수선해서 그만두시오.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한다 했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당황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밥을 차리고 약을 챙겨주었지만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꺾여 주저앉은 날도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달려와 부축했지만 저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났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안과 외로움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모든 오해와 불신 속에도 작은 단서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빛, 억울한 표정, 차마 하지 못한 말들. 마음 한 구석에서 미약하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정말로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침묵뿐이었고 제 의심은 점점 무거운 돌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몸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간병인 이 씨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소, 혼자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간병인은 옆에서 약 봉지를 정리하다가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진료비를 대신 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지갑 속에서 한 장의 낡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제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건 어디서 난 거요? 간병인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지갑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사모님이 생전에 남기신 것 같아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되면 마음을 더 닫을게 뻔해요. 그래서 내가 미리 부탁했어요. 당신 곁에 머물 사람을. 처음엔 믿지 못하더라도 결국엔 알아줄 거라 믿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지킬 거예요. 눈가가 젖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부탁했단 말이오?
간병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혼자 두면 안 된다고 꼭 곁을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그동안의 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해로 가득했던 날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괜한 의심을 했소. 미안하오. 어르신, 이해합니다. 혼자 계시다 보면 누구라도 경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고맙소. 이렇게까지 지켜줄 줄은 몰랐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서로 믿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밥상 위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국을 덜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맛이 있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사는 것 같소. 그녀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요.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불신의 그림자 대신 따뜻한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는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제 곁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남은 날을 살아야겠다. 집안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고요가 버겁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조용함 속에도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아침마다 끓는 국의 김 그리고 누군가가 집안을 오가는 발소리. 이 일상의 사소한 움직임이 제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종종 아내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사진 속 미소를 보며 속삭입니다. 여보, 내가 괜히 의심만 했네. 결국은 당신이 남겨준 사람이었구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도 예전처럼 쓰라리지 않습니다. 눈물 끝에 따뜻함이 따라옵니다. 간병인 이 씨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때로는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은 국이 참 맛있네. 입맛에 맞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짧은 대화지만 마음이 놓입니다. 하루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의심만 하고 차갑게 굴고.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남편은 겉으론 엄하지만 마음은 여리다. 끝내 이해할 거다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그림자가 이렇게 제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울컥했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몸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저를 지켜본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가끔 이웃들이 찾아와 함께 밥을 나누기도 합니다. 김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한결 밝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이지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봅니다. 밤이 되면 창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이 고독을 더 짙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일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떠났지만 사랑은 떠나지 않았네. 당신이 남겨준 부탁 덕에 난 더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다짐합니다. 남은 날들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우자. 사랑은 떠나도 그 자리는 다른 온기로 채워질 수 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짜 재산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짧은 혼잣말이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 이번엔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제 가슴 안에 단단히 남았습니다.